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죠?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5월달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20일, 이제 또 중순, 중하순 시점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코인에 투자하든 어느 정도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We are here. 지금 베어트랩에 갇혀있고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가격을 조금 오르나 싶으면 다시 내리면서 지지부진한 조정 오면서, 그쵸? 횡보 구간 주고 기간 조정 속으로, 그쵸? 좀 내리나 싶으면 또 찔끔 올리면서 도대체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 건가? 개미들한테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시점을 계속 연달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사이클 투자하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이 바로 올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규제의 명확성이 새롭게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랬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가치 투자로 병행해 주심에 저 또한 힘을 많이 얻고 있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이 많은 핀테크 회사들과 점점 융합하고 상호 운용성을 가져오면서 글로벌 은행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멘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언급드렸던 에어비앤비, 그런 여행권, 숙박권, 항공권을 암호화폐로 사는 것처럼 이제 슬슬 정말 이 리플로도 항공편을 예약하는 시대가 해외에서는 펼쳐졌다는 것, 글로벌 송금망,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이 XRP가 굉장히 큰 유틸리티로 적용된다는 것에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투자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또 리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SEC 대 리플의 소송, 다음 중요한 날짜는 5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5월 20일이면 오늘 늦은 밤, 내일 새벽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겠죠. 양 당사자가 이 옴니버스 봉인 동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드라이빙하고 개미털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순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시기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리플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목표 수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것 중요하게 좀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은 2024년 1분기 1분기 보고서 슬슬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정도의 XRP를 판매했고요. 어느 정도의 에스크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런 기사 보지 말고 그냥 정확한 보고서 그대로 보고 가는 게 더 좋겠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의 인사이트 자료를 봤을 때 드디어 따끈따끈한 2024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가 릴리즈가 됐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리플의 온체인 활동을 봤을 때 거래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 업무 온체인 활동을 봤을 때 108%가 증가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 수치는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XRP가 소각된 그 트랜잭션에서 XRP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XRapid죠? ODR망으로 그 리플 페이먼트로서 가치의 이동이 됐던 그 이력들, 그 퍼센테이지가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31만 건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에 63만 건 이상이 되면서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핀테크 회사들과 융합되면서 또한 자금이체 기업들, 국경 간 송금 회사, 많은 페이먼트 솔루션에 리플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지표로서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더더욱 긍정적인 건 이 거래당 평균 비용, 이 수수료 자체는 오히려 45% 감소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역시나 그 가치의 이동에서는 XRP를 따라올 만한 그 도매용 CBDC에서의 유틸리티에서는 XRP를 왜 BIS랑 같이 스위프트에 합류했는지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 그런 분기 보고서가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그런 지표와 수치가 있었죠. 항상 제가 분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에스크로 물량 지금 얼마나 소각됐지, 리플사가 XRP 얼마나 가지고 있지, 이런 부분을 잘 트래킹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 7월부터 좀 기준을 봤을 때 물량의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의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로 딱 제한돼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2017년서부터 그 리플의 기술진들은 55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 55%의 물량을 에스크로 락업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표면상 왜 락업해놨다 그랬죠? 그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왜? XRP를 실질적으로 송금,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써야 되는데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면 불안정하니까 은행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에스크로 지갑으로 락업을 하면서 매달 1일마다 은행에게 대여 또는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달 10억 개씩 은행에게 판매와 대여를 하면서 우리 XRP 한번 활용해봐. 엄청난 빠른 가치의 이동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초기에 에스크로 물량이 550억 개다 보니까 그룹으로 10억 개씩 55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10억 개씩 은행에 배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0억 개 중 만약에 7억 개만 썼다? 그럼 나머지 3억 개 어떻게 된다? 바로 그 뒷단으로 들어가서 맨 뒷단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55개월 뒤에 대여 또는 판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에스크로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가격 변동에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서 작년 7월 기준으로서는 리플사가 약 55억 개 정도 XRP 가지고 있었고 에스크로 물량이 약 470억 개 정도 남아 있었구나. 2017년서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는 부분에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많은 물량들이 은행에게 실제로 배포가 되면서 트랜잭션으로 소각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제 우리는 점점 최근 자료를 트래킹하면서 어떻게 물량이 변화하고 있는지 봐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7월 기준으로 에스크로 물량이 470억 개가 있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에스크로 물량이 400억 개, 그래도 꽤 많이 줄었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은 역시나 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말에 나왔던 그 시장 4분기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플사가 보유한 거 50억 개 정도,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으로 있는 거 407억 개 정도 있었구나.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리플사가 보유한 XRP는 48억 개 정도 되고 이 에스크로 물량에 락업되어 있는 XRP는 401억 개 정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7억 개에서 401억 개로 6억 개를 소각시켰고요. 그리고 리플사가 보유한 거 50억 개 정도였다가 지금 현재 48억 개 정도로 약 2억 개가 좀 안 되는 수량을 리플사가 핸들링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미뤄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에스크 물량이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플사가 보유하는 XRP 물량 또한 변동이 있구나. 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 그리고 제도권 수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 시점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에스크 물량을 활용하거나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를 시장을 통해 매도하면서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게 활용하는 것뿐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거래 수수료를 위해 XRP가 소각되는 양 자체가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비용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미래 수조 달러의 그 스위프트를 책임지기에는 굉장히 핏해 보인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지 커뮤니티에서 이 X에서의 결제 출시를 굉장히 뜨겁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 도지코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도지라든지 시바 이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밈코인이 아니라 이미 기관의 채택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이 X를 슈퍼 금융 앱으로 만드는 부분에 반드시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커뮤니티 토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을 건데 도지가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도지 커뮤니티가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 시점 언제가 될까요? 아마 올해 중반부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과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트위터 내년 중반 시점에 작년 기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중반 시점에 트위터 인앱 결제를 출시를 예상한다. 즉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트위터로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중반부 시점에 구축할 것이라는 거겠죠. 이 부분과 병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서 로봇 택시를 공개하는 날짜가 8월 8일로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과 트위터 안에 블록체인이 결제돼서 도지코인이 커뮤니티 결제 토큰으로 쓰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맞물리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머지않은 시점에 이 도지코인으로 트위터에서 결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자동차 또한 구매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도지코인 또한 리플과 함께 수량에 집중할 때이라는 거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홍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솔라나 등등 더 많은 알트코인에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을 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만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 어떤 토큰들, 물론 당연히 이더리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솔라나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어떤 토큰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ETF, 어떤 알트코인들의 리스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인덱스, 그들이 포용하고 있는 펀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 이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산하에 있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아직까지도 그 GBTC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에 나스닥 100이 있고 코스피 100이 있듯이 이 GDLC라고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에 이 대형주 펀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토큰들은 ETF가 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떤 토큰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비트코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아마 두 번째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사에서 언급됐던 솔라나 최근에 조금씩 다시 좀 오르고 있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친구 당연히 들어와 있으면서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실물 자산의 토크나 RWA 섹터에서 대표주자라고 불리우는 이 아발란체 또한 그들은 하나의 대형 펀드로 묶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더리움만 될까요? 솔라나도 되고요. XRP 또한 단일 ETF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기관들이 꽤 있었죠. 이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 여러분 잘 아시는 EDX 마켓, 어떤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잘 아시죠? 여기에는 그 월가를 필두로 한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스왑이 합작해서 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의 유대 자본이 굉장히 깊숙이 빼어 들어가 있고 그들의 검증이 완료된 토큰만 상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EDX 마켓의 지표로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 비트와 이더 그리고 라이트 코인까지 보이고 있네요. 원래는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그렇다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들의 검증에서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과도기 시점일 뿐 이미 비트코인 캐시 역시 검증은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카고 거래소 산하에 있는 이 CBOE 같은 경우도 비트, 여기엔 또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가 있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코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최대 은행이 있었죠. 이 DBS에서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는 코인들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 밑에 폴카닷과 에이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병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토큰들을 병렬적으로 모아가면서 멘탈 관리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수익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구축할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DBS 은행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의 투자청이죠.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테마섹 홀딩스까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SEC로 누르고는 있지만 이미 검증은 완료됐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매트릭스 포트의 스팟 트레이딩을 보더라도 비트와 이더, BK 라이트 계속적으로 겹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또 체인링크와 폴카닷, DBS와 함께 가는 이런 토큰들 중복적으로 보이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 시그넘에서도 역시나 라이트 코인이 보이고 비트코인 캐시가 보이죠? 역시나 싱가포르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XRP를 그대로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뭐 CME 그룹에서 어떤 토큰을 언급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나스닥에서 크립토 인덱스를 어떤 거를 포용하고 있는지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겹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토큰들에 집중하면서 수량을 모아가신다면 반드시 올해 연말에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불어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미국 공공정책에서 하나의 암호화폐,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리플과 XRP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거. 왜 그 마크 필립스를
필두로 한 전문가들은 XRP의 $10,000론 잘 기억하시죠? 세계 가교 통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준비 통화, 그 리저브 커런시까지 갈 수 있다는 제2의 달러로서의 역할까지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런 XRP의 $10,000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 리플의 기술진들은 드랍 단위로 리플을 쪼개지게끔 설계해놨는지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왜 브릭스를 필두로 한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그들끼리의 공동통화, 더 나아가 국제통화기금은 계속적으로 왜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 현재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많은 논문을 내고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구글이 XRP 레저 스타트업에 투자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구글과 리플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실 것이고요. 당연히 구글이 리플에 투자했다면 이 XRP 레저의 생태계 또한 그들의 자금이 연루되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병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옛날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2016년 9월달 기사고요. 여기 보이실까요? 이 구글이 지원하는 하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이 나오고 있으면서 구글에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으로부터 5,500만 달러 까지 모금이 일어났다라는 이력 또한 있다라는 거 잘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쵸? 우린 계속적으로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글의 리플의 투자자 목록만 검색을 하더라도 이 구글 벤처스가 나오고 있고, 나스닥의 전 회장이었던 글렌 허친스를 배후 세력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013년도, 2014년도부터 투자했다라는 거.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받았을까요? 지금 현재 이 딜룸에서 보여지는 것만 약 15조 원을 투자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GV라는 구글 벤처스에서도 초기부터 리플에 투자했다라는 것,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리플의 초기 투자자, 그 엔젤 투자자 시점으로부터 2013년서부터 구글 벤처스는 들어와서 리플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는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사죠. 이 앤드리슨 호로이치 A16G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ADG 캐피탈, 중국을 필두로 한 굉장히 큰 대형 사모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왜 차이나 락 캐피탈, 그리고 차이나 그로스 캐피탈, 이 중국의 자금들이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엑센추어, 태국 시암은행, SBI 홀딩스,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모조리 인수했던 시게츠 테크놀로지, 더 나아가서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 그들은 엔젤 투자뿐만 아니라 시리즈 A, B, C를 통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초기부터 지원받고 투자를 유치받아왔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리플과 함께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를 약 11년 동안, 12년 동안 뿌리를 내려왔다라는 거. 어떤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구글이 리플에 투자했으면은 리플이 지금 가격이 이 모양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SEC라는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 게리 겐슬러라는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미국 정부라는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리플사를 누르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팩트 체크해볼까요? 이 구글 벤처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마크가 들어가 있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니들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목록에 리플랩스가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들은 과거부터 업계 전반의 혁신적인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아이디어, 즉 여러 단계와 이정표에 걸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으로 구글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이 구글 벤처스가 정말로 리플랩스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좀 좋겠죠? 그들의 자금은 아무 곳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자금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R까지 내려가서 정말로 리플이 언급되어 있는지 찾아본다면 여기 리플랩스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가격적으로는 안 올랐어요. 그쵸? 힘들 순 있겠지만 왜 그들이 초기부터 엔젤 투자자로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여기다가 쏴댔는지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계속적으로 파헤치고 수량에 집중하며 가치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우리의 앞길을 걸어간다면 2024년, 2025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왜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점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항상 겹치게끔 만들어 놨는지, 왜 그 반도체 사이클 또한 암호화폐의 반감기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끼리 짜놓은 판에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면서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투자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금요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